아빠, 나 동생 잘 지키고 있어. 걱정 마. 폭우가 쏟아지는 공동묘지, 죽은 아들의 무덤 앞에서 들려온 낯선 아이의 목소리. 그 아이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네가 왜 내 아들 무덤에? 회장의 호통에도 아이는 물러서지 않고 품 안의 핏덩이를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목걸이 하나에 천하의 재벌 회장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3년 전 죽은 아들이 남기고 간 아무도 몰랐던 핏줄. 그날 버려진 손자들의 처절한 생존 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별빛 달빛 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채널 운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해신그룹 추모공원 입구로 검은색 리무진 행렬이 미끄러지듯 들어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마자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우산을 펼쳐들었습니다. 그 엄숙한 행렬의 중심에 강진태 회장과 아내 윤서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오늘은 강진태의 하나뿐인 아들 강지훈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강진태가 지팡이를 짚은 손에 잔뜩 힘을 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비가 징글징글하게도 오는구나. 지훈이 가는 길도 이렇게 비가 왔었는데. 윤서희가 손수건으로 입가를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지훈이가 추위를 많이 타는데 비까지 오니 얼마나 춥겠어요. 강진태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앞장섰습니다. 가자. 애 기다리겠다. 묘소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길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윤서희는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 고개를 숙인 채 강진태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묘소 입구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앞서가던 경호팀장이 당황한 기색으로 멈춰서서 무전기에 대고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진입로 확보해. 묘소 앞에 신원 미상자 발견. 당장 끌어내. 강진태가 미간을 찌푸리며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었습니다. 무슨 소란이야. 오늘 내 가족 말고는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했잖아. 경호팀장이 빗물에 젖은 얼굴을 닦으며 곤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묘비 앞에 웬 거짓골을 한 아이가 있습니다. 금방 치우겠습니다. 강진태와 윤서희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강진태가 경호원들을 손짓으로 밀쳐내며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비켜라.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아들의 묘비 앞에는 정말로 한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기껏해야 10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작고 마른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다 늘어난 낡은 티셔츠 한 장만 걸친 채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자세가 이상했습니다. 무언가를 품에 꼭 안고 웅크린 채 마치 세상의 모든 비를 자신이 대신 막겠다는 듯이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강진태가 헛기침을 하며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얘야, 거기서 뭐 하는 게냐? 남의 묘소에서. 강진태의 목소리에 아이가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강진태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빗물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아이의 눈매가 죽은 아들 강지훈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사나운 짐승처럼 번뜩였습니다. 강아준이 품에 안은 덩어리를 더 세게 끌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오지 마요. 가까이 오면 소리 지를 거야. 윤서희가 강진태의 팔을 잡으며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여보, 저 아이, 저 눈 좀 보세요. 우리 지훈이랑 너무 닮았어요. 강진태도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아이를 달랬습니다.
해치려는 게 아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왜 여기 있는 건지 묻는 거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 강하준이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묘비를 등지고 섰습니다. 우리 아빠 여기 있어요. 아저씨들이 우리 아빠 집 뺏으러 온 거죠? 저리 가요. 강하준의 말에 윤서희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빠라니. 지금 저 묘비 주인이 내 아빠란 말이니? 그때 강하준의 품속에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하준이 안고 있던 낡은 담요 속에는 핏덩이 같은 아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하준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아기를 토닥이며 울먹였습니다. 하민아, 울지 마. 형이 있잖아. 형이 지켜준다고 했지? 조금만 참아. 강진태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아들이 밖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기에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핏줄들이 지금 거짓골을 하고 아비의 무덤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강진태가 떨리는 손을 뻗어 강하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내 아비 이름이 정말 강지훈이 맞느냐? 강하준이 뒷걸음질 치며 경계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 알아서 뭐하게. 우리 아빠 부자였어. 할아버지가 엄청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어. 우리 건드리면 할아버지가 가만 안 둔댔어. 윤서희가 빗물 웅덩이에 무릎을 꿇은 채 엉금엉금 기어가 강하준의 바짓단을 잡았습니다. 아가, 그 할아버지가 우리란다. 내가 내 할미야. 강하준이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윤서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빗물에 젖은 강하준의 목에서 은색 목걸이가 반짝였습니다. 강진태가 벼락을 맞은 듯 그 목걸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것은 강진태가 아들의 대학 입학 선물로 직접 주문 제작해 주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해신그룹 문양의 목걸이였습니다. 저거 지훈이 목걸이 아니냐? 강진태가 이성을 잃고 강하준의 어깨를 잡아챘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네가 이걸 왜 가지고 있어? 강하준이 목걸이를 뺏기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이거 나 아빠가 준 거야. 나중에 할아버지 만나면 보여주라고 했단 말이야. 강진태의 손에서 힘이 스르르 빠졌습니다. 확인 사살과도 같은 그 말에 강진태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탄식했습니다. 지훈아, 이 불효막심한 놈아. 자식 새끼들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넌 눈이 감기더냐. 강하준은 그제야 눈앞에 노인이 아빠가 말했던 할아버지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보다 서러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강하준이 묘비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나왔어. 하준이 왔어. 약속 지켰어. 동생 안 굶겼어. 나 잘했지? 근데 나 너무 힘들어. 배고프고 추워. 강하준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추모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일까? 며칠을 굶은 탓일까? 강하준의 몸이 종이 인형처럼 스르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쓰러지는 순간에도 강하준은 동생 강하민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가, 정신 차려라. 윤서희가 비명을 지르며 강하준을 끌어안았습니다. 강하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강진태가 멍하니 서 있는 경호원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하고 있어? 당장 차대. 병원으로 간다. 강진태가 흙탕물에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직접 강하준을 안아 올렸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무게에 강진태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희는 강하준의 품에서 떨고 있는 갓난아기 강하민을 받아 안고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리무진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묘역을 빠져나갔습니다. 남겨진 묘비 앞에는 강하준이 신고 있던 낡은 운동화 한 짝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강진태는 자신의 무릎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는 강하준의 얼굴을 하염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온통 상처투성이었고 손톱 밑에는 새까만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강진태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강하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놈들아. 하래비가 죄인이다. 앞좌석에 앉은 김 비서실장이 백미러로 강진태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해신병원 응급실에 연락해 두었습니다. 도착 즉시 진료 가능합니다. 강진태가 눈을 부릅뜨며 김 실장을 노려보았습니다. 진료가 아니라 살려내라고 해. 병원장 나오라고 해. 내 손자 털끝 하나라도 잘못되면 병원 문 닫을 각오하라고 전해. 김 실장이 화들짝 놀라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윤서인은 품에 안은 강하민에게 자신의 체온을 나눠주려 코트를 벗어 감싸주었습니다. 강하민은 따뜻한 온기에 안심했는지 윤서희의 가슴팍을 파고들며 잠이 들었습니다. 윤서희가 눈물 젖은 눈으로 강진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애들이 너무 말랐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우리가 너무 무심했어요. 강진태가 입술을 꽉 깨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늙고 추해 보였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아들을 내치고 그 결과 핏줄들을 길바닥으로 내몰았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병원이 가까워지자 강진태가 낮은 목소리로 김 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김 실장. 김 실장이 뒤를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강진태가 잠든 강하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친모. 찾아서 보고해. 지난 3년 동안 애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1분 1초도 빠짐없이 조사해. 김 실장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은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은밀할 필요 없어. 이 잡듯이 뒤져. 누가 내 새끼들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알아야겠으니까. 강진태의 눈빛에서 서늘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병원은 이미 비상사태였습니다. 리무진이 응급실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 수십 명이 달려나왔습니다. 병원장이 직접 침대를 밀며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아이들은 이쪽으로 눕히시면 됩니다. 강진태가 강하준을 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병원장의 멱살을 잡듯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박 원장, 자네 실력 믿네. 이 아이 살려내.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대한민국에 있는 약이란 약은 다 써서라도 살려내란 말이야. 박 원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회장님. 제가 직접 집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급히 처치실로 들어갔습니다. 강진태와 윤서희는 닫힌 문 앞을 떠나지 못하고 서성거렸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지도 못한 채 강진태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손자들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낀 강하준의 가슴이 위태롭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강진태가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나지막이 맹세했습니다. 지훈아, 걱정 마라. 이제 아비가 지킨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 새끼들은 내가 지킨다. 그의 다짐을 듣기라도 한 듯 창밖의 빗줄기가 더욱 거세게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커다란 창문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이 강아준의 눈꺼풀을 찔렀습니다. 강아준이 하고 신음을 흘리며 눈을 떴습니다.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지독할 정도로 푹신한 감각이었습니다. 딱딱한 아스팔트나 눅눅한 박스 위가 아니었습니다. 천장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샹들리에가 매달려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아준은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낯선 방, 낯선 냄새, 본능적인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강아준이 습관처럼 옆자리를 더듬었습니다. 하민아, 손끝에 잡히는 건 고급스러운 이불의 감촉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등 뒤에 늘 매달려 있어야 할 동생의 체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강아준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손등에 꽂힌 수액줄을 거칠게 뜯어내자 붉은 선혈이 방울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강아준은 맨발로 바닥을 박차고 방문을 열어젖혔습니다. 하민아, 강하민. 복도로 뛰쳐나가자마자 트레이를 들고 지나가던 메이드와 부딪혔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접시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어머, 도련님, 깨어나셨어요?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메이드가 놀라 강아준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강아준이 악을 쓰며 메이드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비켜, 내 동생 어디 있어? 니들 내 동생한테 무슨 짓 했어? 강아준은 복도를 미친 듯이 내달렸습니다. 저택 같은 병원 복도는 운동장처럼 넓었고 미로처럼 복잡했습니다. 웅장한 대리석 기둥과 벽에 걸린 미술품들이 강아준을 압도했지만 소년의 눈에는 그저 자신을 가두는 감옥의 창살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옆방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제 빗속에서 봤던 그 할머니 윤서희였습니다. 세상에 아가, 피가 나잖니. 강아준은 윤서희를 밀치고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곳에는 강하민이 깨끗한 환자복을 입고 따뜻한 이불을 덮은 채 세상 모르고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색색거리는 숨소리가 평온해 보였습니다. 강아준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 난간을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하민아. 뒤따라 들어온 강진태가 헛기침을 하며 다가왔습니다. 걱정 마라. 폐렴기가 있어서 치료받고 잠든 게다. 강아준이 고개를 획 돌려 강진태를 노려보았습니다. 눈빛에 서슬 퍼런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강아준은 테이블 위에 있던 과일 깎는 포크를 집어들고 강진태를 향해 겨눴습니다. 오지 마요. 윤서희가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가, 왜 그러니? 우린 내 할애비와 할미라니까. 강아준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짓말. 우리 아빠가 그랬어. 할아버지는 우리를 버렸다고. 돈 많다고 가난한 우리 엄마랑 아빠 쫓아냈다고 했어. 근데 이제 와서 무슨 할아버지야. 강아준의 말은 비수가 되어 강진태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3년 전 아들의 결혼을 반대하며 모질게 내쳤던 자신의 과오가 어린 손자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혐오로 남아 있었습니다. 강진태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민이 깨면 나갈 거야. 비켜요. 강아준이 자는 강하민을 억지로 업으려 하자 강하민이 칭얼거리며 잠투정을 했습니다. 강진태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몸으로 어딜 가겠다는 게냐? 강아준이 움찔하며 동작을 멈췄습니다. 강진태가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확 젖혔습니다. 밖을 봐라. 어제 온 비로 온 세상이 진흙탕이다. 하민이는 지금 열이 40도야. 내 고집 때문에 동생을 길바닥에서 죽일 셈이냐? 동생을 죽일 셈이냐는 말에 강아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이는 분함에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곳이 싫지만 동생을 살리려면 이 나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강하준이 들고 있던 포크를 바닥에 내던지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것은 항복이 아니라 잠시 발톱을 숨긴 맹수의 휴전 선언이었습니다. 며칠 후 해신그룹 본가 식당.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진 저녁 식사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퇴원한 강하준과 강하민은 강진태, 윤서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강하준은 강하민을 자신의 무릎에 앉혀 직접 죽을 떠먹이고 있었습니다. 자신 앞에는 최고급 스테이크가 놓여 있었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독이 들었을까 의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윤서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준아, 고기 안 먹니? 입맛에 안 맞으면 다른 걸 해오라고 할까? 강하준은 대꾸도 하지 않고 강하민의 입가에 묻은 죽을 닦아주었습니다. 강하준은 먼저 국물을 조금 떠서 맛을 보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뒤에야 동생에게 먹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진태가 씁쓸하게 혀를 찼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해신그룹 전무이자 강진태의 조카 최명수였습니다. 그는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안경 너머의 눈빛은 먹잇감을 탐색하는 뱀처럼 차가웠습니다. 회장님, 식사 중에 죄송합니다. 퇴원하셨다는 소식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강진태가 나이프를 탁 내려놓으며 못마땅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소식도 빠르군. 앉게. 최명수가 자연스럽게 빈자리에 앉으며 강하준과 강하민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과장된 몸짓으로 놀란 척하며 말했습니다. 아, 이 아이들이군요. 지훈이 형님의 핏줄이라는. 최명수가 강하준에게 다가가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 네가 하준이니? 나는 아저씨야. 너희 아빠랑 사촌 형제고. 강하준은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뺐습니다. 강진태 부부에게서 느껴지는 서툰 죄책감과는 달랐습니다. 이 남자에게서는 명백한 적의가 느껴졌습니다. 뒷골목에서 자신들을 노리던 나쁜 어른들과 똑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최명수는 강하준의 반응을 무시하고 강진태를 향해 은근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확실히 하셔야죠.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해서 말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건가? 최명수가 와인 잔을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훈 형님이 떠난 지 3년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이들을 덜컥 믿으셨다가 나중에 상처라도 받으시면 어쩝니까? 주주들도 우려가 많습니다. 강진태가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내 아들놈 핏줄을 내가 못 알아볼 것 같나?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나가. 최명수는 물러서지 않고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룹의 후계 구도가 걸린 문제입니다. 회장님, 주주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라도 절차는 밟으셔야죠. 유전자 검사 말입니다. 제가 아는 신뢰할 만한 기관이 있으니 그쪽으로 진행하시죠. 신뢰할 만한 기관. 강하준은 그 단어에서 불길한 낌새를 챘습니다. 저 남자는 검사 결과를 조작하려는 것입니다. 강하준이 숟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강진태는 잠시 침묵하더니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구구한 억측이 나오는 것도 싫으니 검사해. 난 내 주치 입회하에 진행한다. 현명하십니다. 그럼 제가 일정 잡겠습니다. 최명수가 입꼬리를 올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나가는 척하다가 강하준의 의자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 강하준의 귀에 입을 갖다 댔습니다. 강진태와 윤서희에게는 들리지 않게 아주 작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꼬마야, 주제 파악 잘해라.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쓰레기통으로 돌아가.
그 순간 강아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서늘한 살기가 돌았습니다. 강아준은 식탁 위에 있던 물컵을 들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최명수의 얼굴에 그대로 끼얹었습니다. 아! 최명수가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습니다. 얼음물이 그의 안경과 셔츠를 적셨습니다.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메이드들이 비명을 질렀고 윤서희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무슨 짓이냐? 강진태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최명수는 젖은 안경을 벗으며 짐짓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보셨습니까? 이 근본 없는 행동을.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봉변을 당합니까? 하지만 강아준은 겁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자에서 일어나 최명수를 똑바로 노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 아저씨 입에서 똥냄새가 나서 씻어준 거예요. 뭐라? 강아준이 강진태를 보며 외쳤습니다. 우리한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해요. 쓰레기통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우린 아빠 아들이야. 가짜 아니라고. 강아준의 당돌한 외침에 강진태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강진태가 최명수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명수야, 정말 아이에게 그런 말을 했느냐? 최명수가 손사래를 치며 펄쩍 뛰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잘 지내보자고. 아이가 피해망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명수의 뻔뻔한 거짓말에 강아준은 치가 떨렸습니다. 강아준은 이 거대한 저택과 탐욕스러운 어른들 사이에서 자신과 동생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강진태가 무거운 표정으로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김 실장, 당장 내일 아침에 검사 일정 잡아.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최명수는 젖은 얼굴을 닦으며 회심의 미소를 감추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아준 역시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소년의 눈은 식탁 위에 놓인 나이프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신병원 VIP 검사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위해 강진태 회장과 윤서희 그리고 최명수 전무가 지켜보는 가운데 담당 의사인 김 과장이 면봉을 들고 강아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과장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힐끔거리며 유리창 너머의 최명수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강아준은 그 짧은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 과장이 떨리는 손으로 강아준의 입을 벌리려 했습니다. 자, 해보렴. 금방 끝난단다. 강아준이 고개를 획 돌리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싫어. 아저씨 손에서 담배 냄새나. 김 과장이 당황하여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녀석아, 선생님은 담배 안 피워. 얼른 하자. 회장님 기다리시잖아. 거짓말. 아까 화장실에서 저기 저 아저씨랑 같이 피우는 거 다 봤어. 강아준이 손가락으로 최명수를 가리켰습니다. 유리창 밖에서 스피커로 듣고 있던 강진태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강진태가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호통을 쳤습니다. 명수야, 검사 직전에 담배를 피우다니 제정신이냐? 위생관리가 그따위야? 최명수가 화들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아이가 병원을 무서워해서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김 과장, 뭐 하는 거야? 빨리 진행해. 최명수의 재촉에 김 과장이 강제로 강아준의 턱을 잡으려 했습니다. 강아준이 발버둥치며 김 과장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면봉이 바닥에 떨어져 뒹굴었습니다. 안 한다고. 이 병원 이상해. 나 가짜 만들려고 그러지? 검사실 안이 난장판이 되려는 찰나
문이 열리며 백발의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해신병원의 명예원장이자 강진태의 40년 지기인 박 원장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인가? 김 과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원장님, 여기는 어떻게? 박 원장이 바닥에 떨어진 면봉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자니가 애를 잡을 셈인가? 썩 나가게. 내 친구 손자는 내가 직접 검사하지. 박 원장의 서슬 퍼런 지시에 김 과장은 도망치듯 검사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최명수가 주먹을 꽉 쥐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 원장은 온화한 미소로 새 키트를 꺼내 강하준에게 내밀었습니다. 하준이라고 했지? 할아버지 친구는 믿어도 된단다. 이건 저 녀석들이 손 못 댄 거야. 강하준은 박 원장의 눈을 잠시 응시하다가 천천히 입을 벌렸습니다. 검체 채취가 끝나고 박 원장이 샘플을 밀봉하여 분석실로 보내려 했습니다. 그때 강하준이 배를 움켜쥐며 찡그렸습니다. 할아버지, 나 화장실 좀요. 배가 너무 아파요. 강진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어서 다녀오거라. 김 실장, 따라가게. 아니요. 혼자 갈 수 있어요. 따라오면 안 쌀 거야. 강하준의 고집에 강진태가 허허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강하준은 화장실로 가는 척하며 복도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날쌘 다람쥐처럼 몸을 숙여 김 과장이 사라진 쪽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구조는 어제 파악해 두었습니다. 분석실은 복도 끝 비상구 옆에 있었습니다. 분석실 문은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강하준은 청소도구함 뒤에 숨어 안을 엿보았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최명수와 김 과장이 분석기계 앞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전무님, 이건 위험합니다. 원장님이 개입하셔서. 시끄러워. 이 결과지 당장 없애. 0%로 나온 가짜 결과지 준비했지? 최명수가 손에 든 종이를 구겨 파쇄기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 종이에는 일치 확률 99.9%라는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지금 저걸 뺏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어른 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강하준의 눈에 복도에 세워진 대형 청소 카트가 들어왔습니다. 강하준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온 힘을 다해 청소 카트를 분석실 문 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콰당탕? 양동이가 엎어지고 대걸레 자루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쏟아졌습니다. 분석실 안에서 화들짝 놀란 최명수가 뛰쳐나왔습니다. 뭐야? 누구야? 최명수가 복도를 두리번거리는 사이 강하준은 바닥을 기어 분석실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김 과장은 밖을 내다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파쇄기 입구에는 최명수가 넣다 만 종이가 반쯤 걸쳐져 있었습니다. 강하준은 재빨리 그 종이를 낚아채 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밖으로 기어 나와 반대편 화장실로 잽싸게 뛰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강하준은 찬물로 세수를 하며 표정을 갈무리했습니다. 3시간 후 해신그룹 본가 거실. 무거운 정적 속에 박 원장이 밀봉된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은 강진태와 윤서희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최명수는 다리를 떨며 초조한 기색을 보였지만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결과 나왔네. 박 원장이 봉투를 뜯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읽어내려가다가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강진태가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윤서희도 남편의 팔에 매달려 서류를 보았습니다. 유전자 일치 확률
0.01% 마이너스 친족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강진태의 손에서 서류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윤서희가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저 눈을 봐요. 지훈이랑 똑같잖아요. 최명수가 기다렸다는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것 보십시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뻔뻔한 사기꾼 놈들이라고 했잖습니까? 최명수가 성큼성큼 다가가 강하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강하준의 몸이 붕 떠올랐습니다. 이 어린 놈의 자식이 어디서 감히 회장님을 능멸해? 고아원 출신이냐? 아니면 꽃제비냐? 당장 내쫓아. 경찰에 넘겨서 콩밥을 먹여주마. 강진태는 충격에 빠져 소파에 주저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배신감과 허탈함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최명수는 기고만장하여 강하준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경호원, 뭐해? 당장 이놈들 끌어내. 강하준은 바닥에 넘어지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넘어진 채로 묘한 표정을 지으며 바닥에 떨어진 0% 결과지를 주워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맞는데. 시끄러워. 증거가 말해주잖아. 내 놈은 가짜야. 최명수가 강하준을 발로 차려 했습니다. 그때 강하준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근데 왜 이 종이는 달라요? 강하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거실의 공기를 가르기에 충분했습니다. 강진태가 고개를 들어 멍한 눈으로 강하준을 보았습니다. 뭐냐? 그게 강하준이 구겨진 종이를 펴서 강진태에게 내밀었습니다. 강진태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잉크가 조금 번지고 모서리가 찢어졌지만 내용은 선명했습니다. 유전자 일치 확률 99.9% 마이너스 친생자 관계가 성립함. 거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명수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이건 또 뭐야? 어디서 훔친 거야? 강하준이 흙 묻은 옷을 툭툭 털고 일어나며 최명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10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섬뜩하리만치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아까 박 원장 할아버지가 검사할 때 제가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봤거든요. 분석실에서 아저씨가 이걸 파쇄기에 넣으려다가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었죠. 박 원장이 깜짝 놀라 강진태의 손에 들린 종이를 확인했습니다. 이건 진짜 원본이 맞네. 담당자 서명이 내 글씨야. 강하준의 시선이 강진태에게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바닥에 떨어진 가짜 종이 뒷면 좀 보세요. 병원직인 비뚤어져 있죠? 급하게 찍느라 손이 떨렸나 봐요. 강진태가 급히 바닥에 떨어진 0% 결과지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해신병원 직인이 미세하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찍혀 있었습니다. 반면 강하준이 준 99.9% 결과지의 직인은 선명하고 정확했습니다. 강진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슬픔은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명수, 내 이놈. 강진태의 목소리가 지옥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듯 낮게 깔렸습니다. 최명수는 뒷걸음질 치며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놈이 조작한 겁니다. 어린 놈이 영악해서 어디서 위조를. 닥쳐라. 강진태가 탁자에 있던 크리스털 잿더리를 집어 던졌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잿더리가 최명수의 발치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파편이 튀어 최명수의 정강이를 긁었습니다. 으악! 감히 내 눈을 속이고 내 핏줄을 내치려 해? 내 놈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강진태가 지팡이를 짚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위압감에 최명수는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잠시 미쳤나 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저 회사를 위해서 내 손자를 고아로 만들어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내일 날 박는 대로 징계위원회 열어서 해임시킬 테니 그리 알아. 윤서인은 99.9% 결과지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아주는 윤서희의 품으로 파고들며 겁먹은 척 연기했습니다. 할머니, 저 아저씨 무서워요. 하지만 윤서희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강아준의 눈은 바닥에 엎드린 최명수를 향해 싸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랑 동생 건드리면 다친다고 했잖아. 아저씨. 경호원들이 들어와 발버둥 치는 최명수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강진태와 손자를 안고 우는 윤서희, 그리고 승리감에 도취된 강아준만이 남았습니다. 강진태가 강아준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준아. 하래비가 늙어서 눈이 멀었었구나. 강아준은 말없이 강진태의 손길을 받아들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는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쫓겨날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 아직 이 집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강아준은 주머니 속에서 만져지는 차가운 금속, 아빠의 낡은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은 시작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소동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난 늦은 밤이었습니다. 해신그룹 본가의 별채 2층, 죽은 강지훈이 학창시절을 보냈던 방에는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강진태가 손자들을 위해 주문한 최고급 장난감과 명품 아동복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장지 하나 뜯기지 않은 채 구석에 처박혀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강아주는 낡은 배낭에 강하민의 기저귀와 분유통을 쑤셔 넣고 있었습니다. 강아준의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이곳은 너무 따뜻하고 배불렀지만 동시에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는 맹수의 굴 같았기 때문입니다. 강아준이 잠든 동생을 업기 위해 포대기를 묶고 있을 때였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며 강진태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강진태의 호통 소리에 잠들었던 강하민이 움찔하며 뒤척였습니다. 강아주는 놀란 기색도 없이 담담하게 가방 지퍼를 올리며 대꾸했습니다. 보면 몰라요? 짐 싸잖아요. 나갈 거예요. 강진태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다가왔습니다. 나가다니? 제정신이냐? 밖은 지금 칠흑 같은 어둠이야. 갈 데는 있고 길바닥이 더 편해요. 적어도 거긴 춥고 배고파도 마음은 안 불편해. 강아준이 강진태를 지나쳐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강진태가 다급하게 강아준의 배낭을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받아들였다. 내 핏줄로 인정했단 말이다. 밥도 주고 옷도 주고 장차 이 거대한 해신그룹을 물려줄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대체 뭐가 불만이냐? 강진태의 목소리에 짙은 서운함이 배어나왔습니다. 그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었는데 손자는 그것을 쓰레기 취급하며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아준이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횃불처럼 타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가 강지훈의 아들이라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냥 핏줄이라서 후계자가 없으니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넌 내 손자고 가족이다. 가족? 강아준이 비릿하게 웃으며 강진태를 쏘아보았습니다.
아빠가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아빠를 사랑한 게 아니라 해신그룹 후계자를 사랑한 거라고. 아빠가 음악하고 싶다고 했을 때 기타 다 부수고 쫓아냈다면서요. 우리 아빠 죽을 때까지 할아버지 무서워했어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다고요. 강하준의 말은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강진태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강진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을 강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엄하게만 대했고 칭찬 한 번 해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아들을 용서하지 않고 내친 것도 자신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들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지만 결과적으로 아들은 아비를 공포의 대상으로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강진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나는 그 녀석을 위해서. 거짓말 마요. 다 할아버지 욕심이잖아요. 우린 후계자 같은 거 안 해요. 돈 때문에 아빠처럼 불행해지기 싫어요. 비키세요. 강하준이 강진태의 팔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진태는 배낭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보내면 영영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매달려야 했습니다. 가지 마라. 제발. 하래비가 잘못했다. 그러니 가지 마. 천하의 강진태 회장이 10살 손자 앞에서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강하준은 강진태의 붉어진 눈시울을 보며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배낭 앞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칠이 다 벗겨지고 녹슨 구식 휴대용 녹음기였습니다. 강하준이 녹음기를 강진태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빠가 할아버지를 미워했다고 생각하죠? 이거 들어봐요. 우리 아빠가 진짜 어떤 마음이었는지. 강하준의 손가락이 재생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치직, 치지직. 오래된 테이프가 돌아가는 잡음이 방 안의 정적을 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강진태가 꿈에서도 그리워하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오늘은 11월 25일. 하준이 7살 생일이다. 밖에는 첫눈이 오네. 강진태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죽은 아들,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나 생생해서 당장이라도 방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강진태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차마 만지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잘 계시려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무릎 관절염은 좀 괜찮으신지 모르겠다. 비만 오면 쑤신다고 하셨는데. 녹음기 속 지훈은 덤덤하게 독백하고 있었습니다. 원망이나 분노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걱정과 그리움이 가득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사실 오늘은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려볼까 했어. 용기가 안 나네. 내가 먼저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면 받아주실까? 나 이제 정신 차렸다고. 사랑하는 여자랑 토끼 같은 자식 새끼 보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 근데 무서워. 아버지가 나를 영영 안 보고 싶어 하실까봐. 내 목소리만 들어도 화내실까봐. 강진태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미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두려웠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이라는 거대한 산이 너무 높고 가파르게 느껴져서 감히 오르지 못하고 산기슭에서 서성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진태가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미련한 놈. 이 바보 같은 놈아. 내가 널 어떻게 안 보고 싶어 해. 내 새끼를 내가 어떻게 해. 그 처절한 울음소리를 듣고 윤서희가 달려왔습니다. 방 안의 광경을 본 윤서희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녹음기에서는 지훈의 기타 연주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아버지를 생각하며 만들었던, 그러나 한 번도 들려드리지 못했던 곡이었습니다. 하준아, 나중에, 아주 나중에 아빠가 없으면 네가 할아버지 찾아가. 우리 아버지는 겉으론 무서운 호랑이 같지만 속은 따뜻한 분이야. 네가 가서 안아드리면 좋아하실 거야. 아빠가 못해드린 효도 우리 하준이가 대신 해드려. 강하준은 녹음기를 든 손을 내렸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강진태의 얼굴은 더 이상 무서운 회장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식을 잃고 후회하는 불쌍한 할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강하준의 마음속에 견고하게 쌓여있던 얼음벽이 쩍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의 말이 맞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윤서희가 강진태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지훈이 마음이 그랬대요. 당신 미워한 게 아니래요. 강진태는 아내의 품에서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체면도 위엄도 다 내려놓은 벌거벗은 슬픔이었습니다. 강하준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강진태의 등 뒤에 섰습니다. 그리고 고사리 같은 손을 뻗어 격렬하게 떨리고 있는 강진태의 넓은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요.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강진태가 고개를 번쩍 들어 강하준을 보았습니다. 눈물 콧물로 엉망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강진태가 강하준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준아. 할애비가 잘못했다. 널 혼자 둬서 내 아비를 외롭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강하준의 코끝에서 할아버지의 냄새가 났습니다. 담배 냄새가 섞인 스킨 향, 그리고 따뜻한 체온. 처음이었습니다. 어른의 품이 이렇게 따뜻하고 안전하다고 느껴진 것은. 강하준은 할아버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나 너무 힘들었어. 무서웠어. 아빠 보고 싶어. 방 안은 세 사람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묵은 상처를 씻어내는 치유의 울음이자 진짜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의 산통과도 같은 울음이었습니다. 자고 있던 강하민도 분위기를 느꼈는지 깨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윤서희가 강하민을 안아들고 네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격정이 지나간 자리에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강진태는 퉁퉁 부은 눈으로 강하준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놓으면 연기처럼 사라질까 두려운 사람처럼 말입니다. 다신 너희를 놓지 않으마.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와 하민이는 지킬게. 이 할애비 한 번만 믿어주겠니? 강진태의 목소리에는 청금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강하준은 코를 훌쩍이며 강진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강하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믿을게요. 대신 약속해요. 나중에 나 어른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줘요. 아빠처럼 쫓아내지 말고. 강진태가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강하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약속하마. 네가 대통령을 하든 거지를 하든 이 할애비는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마. 강하준이 짐을 쌌던 배낭을 풀어 헤쳤습니다. 윤서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어디 갈 생각 말고 우리랑 살자. 창밖의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둥근 달이 떠올라 별채의 창가를 비추었습니다. 지훈의 방을 가득 채웠던 냉기는 사라지고 사람의 온기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
그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기적이었습니다. 강아주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처음으로 악몽 없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신그룹 본가에는 맑고 투명한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강진태는 평소보다 훨씬 활기찬 모습으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10년은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김 비서실장을 호출했습니다. 김 실장, 들어오게. 김 실장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안색이 아주 좋아 보이십니다. 강진태가 씩 웃으며 창밖 정원에서 뛰어놀고 있는 손자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강하준이 강하민을 태운 유모차를 밀며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 다음 달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 네, 예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VIP 초청장 발송도 마쳤습니다. 강진태가 눈빛을 번뜩이며 지시했습니다. 계획을 전면 수정해. 이번 행사는 단순히 5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야. 네, 그럼 내 손자들 하준이랑 하민이를 세상에 공표하는 자리가 될 거야. 황태자의 귀환에 걸맞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화려하고 웅장하게 준비해. 기자들도 다 불러 모으고. 김 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아직 최 전무님 측 반발도 있고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강진태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누가 감히 내 결정에 토를 달아? 최명수 그놈이 딴 생각 못하게 쐐기를 박아야지. 그리고 아이들 경호 인력 3배로 늘려. 오늘부터 해신그룹의 모든 보안 시스템은 내 손자들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알겠나?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진태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남은 생을 걸고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손자들을 지키기 위한 늙은 호랑이의 포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해신그룹의 폭풍 전야와도 같은 고요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우뚝 솟은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초저녁부터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오늘은 해신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리셉션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정재계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이 모두 모인 화려한 연회장이었지만 그곳에 흐르는 공기는 미묘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행사장 중앙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웃고 있는 최명수 전무에게 쏠렸습니다. 최명수는 마치 자신이 이미 그룹의 회장이라도 된 양 거들먹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줄을 대려는 임원들과 협력업체 사장들이 파리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한 중소기업 사장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아부했습니다. 전무님, 아니 곧 부회장님 되시겠죠? 미리 축하드립니다. 오늘 회장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불참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제 전무님 시대가 열리는 겁니까? 최명수가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짐짓 겸손한 척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김 사장님도 참. 말씀 삼가세요. 저는 그저 회장님을 보필하는 것뿐입니다. 물론 늙고 병드신 회장님을 대신해 제가 짐을 져야 한다면 마다하지는 않겠지만요. 주변에서 와하 하는 아부 섞인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최명수는 와인 잔을 입에 가져다 대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강진태는 늙었고 갑자기 나타난 핏줄이라던 아이들은 어립니다. 유전자 검사 사건 이후 강진태가 잠잠했던 것은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최명수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행사가 끝나면 이사회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손을 들어줄 것이 뻔했습니다. 그때
장례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며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내빈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해신그룹을 반세기 동안 이끌어오신 살아있는 신화 강진태 회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음악과 함께 행사장 정문의 거대한 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최명수는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링거를 꽂은 채 힘없이 들어올 노인네를 상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문이 완전히 열리는 순간 최명수의 미소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장내에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헉 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강진태는 휠체어가 아닌 두 다리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기는 했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호랑이처럼 힘찼고 눈빛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강진태의 손을 잡고 있는 한 소년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을 말끔하게 빗어넘기고 강진태와 똑같은 디자인의 검은색 턱시도를 입은 강하준이었습니다. 소년의 얼굴은 30년 전 젊은 시절의 강지훈을 그대로 빼다 박은 모습이었습니다. 윤서인은 그 뒤에서 천사 같은 흰색 정장을 입은 강하민을 안고 우아하게 따르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야? 강지훈 본부장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세상에 숨겨둔 손자가 있다는 소문이 진짜였어?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하준은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강진태의 보폭에 맞춰 걸었습니다. 최명수는 들고 있던 와인 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분명히 다 죽어가던 노인네가. 강진태는 최명수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강진태가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소란스럽던 연회장이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진태의 굵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하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50년 해신은 저 강진태의 피와 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신의 미래는 새로운 피가 이끌어갈 것입니다. 강진태가 잠시 말을 멈추고 최명수를 응시했습니다. 최명수는 얼어붙은 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 고 강지훈 본부장을 기억하십니까? 이 아이는 제 아들이 남기고 간 유일한 보물이자 해신그룹의 정통성을 잇는 제 장손 강하준입니다. 그리고 품에 안긴 아이는 차손 강하민입니다. 와 마이너스. 기자들의 탄성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숨겨진 황태자의 귀환, 재벌 4세의 공식 데뷔, 내일 조간신문 일면을 장식할 특종감이었습니다. 강진태는 허리를 숙여 마이크 높이를 강하준에게 맞춰주었습니다. 사람들은 10살 꼬마에게 마이크를 넘기는 강진태의 행동에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강하준은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하준입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습니다. 강하준은 연설문을 외우는 대신 준비해 온 말을 차분하게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해신이 바다의 신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다는 아주 넓어서 세상의 모든 물을 다 받아준다고 배웠습니다. 참석자들은 어린아이다운 순수한 표현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그들의 미소를 굳게 만들었습니다. 강하준의 시선이 정확히 구석에 서 있는 최명수를 향해 꽂혔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과 해신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은 바다처럼 다 받아주고 지켜줄 거예요.
내 동생 하민이도 친구들도요. 강하준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최명수와 눈을 마주치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쁜 상어가 나타나서 우리 가족을 괴롭히면 우리 할아버지가 다 혼내준다고 하셨어요. 상어는 그물에 걸려서 다시는 바다로 못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아이의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협했던 최명수를 향한 명백하고 서늘한 경고였습니다. 장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강진태는 파한대소하며 강하준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보십시오. 이 아이가 바로 해신의 미래입니다.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목이 될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많은 빛을 받는 순간 강하준은 환하게 웃으며 윤서희 품에 있는 강하민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거짓골을 하고 무덤가를 서성이던 형제는 이제 세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명수의 손에서 와인 잔이 책마이너스하고 깨졌습니다. 붉은 와인이 그의 흰 셔츠 소매를 피처럼 물들였고 손바닥에서는 유리 조각에 찔린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명수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질투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비서가 깜짝 놀라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저 전무님, 손에서 피가. 최명수가 비서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어둠 속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비치지 않는 비상구 쪽으로 몸을 숨긴 최명수가 주머니에서 대포폰을 꺼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거칠게 다이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낮게 깔린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최명수가 깨진 유리 조각이 박힌 손을 꽉 쥐며 씹어뱉듯 말했습니다. 플랜 B 실행해. 지금 당장. 늙은이는 오늘 밤 안에 끝장낸다. 그리고 최명수의 눈이 단상 위에서 웃고 있는 강하민을 향했습니다. 작은 놈, 그 놈을 데려와. 큰 놈은 너무 커서 다루기 힘들어. 핏덩이 하나면 충분해. 알겠습니다. 저택 쪽 보안은 해결됐습니까? 보안실장은 매수해뒀어. 늙은이가 쓰러지면 병원으로 경호 인력이 다 쏠릴 거야. 집은 빈 껍데기가 된다고. 그때 치고 들어가. 네, 처리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최명수는 피 묻은 손으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습니다. 그의 입가에 광기 어린 웃음이 번졌습니다. 강진태, 강하준, 오늘이 너희들의 가장 행복한 날이자 제삿날이 될 거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어떤지 똑똑히 알려주마. 리셉션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강진태 회장 가족은 쏟아지는 축하 인사를 뒤로하고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올랐습니다. 차 문이 닫히자 시끄러웠던 바깥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고 평온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강진태는 긴장이 풀린 듯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강하준은 턱시도 나비 넥타이가 답답했는지 만지작거리다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윤서희의 품에 안긴 강하민은 이미 꿈나라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강진태가 잠든 강하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넘기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하준이 하는 거 봤어? 상어 얘기를 할 때는 내 등골이 다 서늘하더군. 누굴 닮아서 저렇게 당찬지 몰라. 윤서희가 잠든 하민을 고쳐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누굴 닮긴요? 당신 젊었을 때랑 판박이던데요. 핏줄은 못 속이나 봐요. 강진태가 껄껄 웃으려다 가슴을 한번 문질렀습니다. 미세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기분 탓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오늘 너무 무리해서 긴장한 탓일 겁니다. 그는 행복했습니다. 아들을 잃고 멈춰버렸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강진태가 김 실장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실장, 집에 가서 애들 좋아하는 치킨이나 좀 시켜. 오늘 같은 날은 파티를 해야지. 네, 회장님. 브랜드별로 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리무진은 부드럽게 코너를 돌았습니다. 강진태는 잠든 손자의 손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온기를 영원히 지킬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행복의 절정, 그 바로 뒤편에서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이미 아가리를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차는 어둠 속을 뚫고 폭풍우가 기다리는 집을 향해 속도를 높였습니다. 리무진 안은 평화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강하준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강하민의 새근거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강진태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잠든 손자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벅차오르는 행복감에 취해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강진태의 미간이 찌푸려지며 굵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으윽! 강진태가 가슴을 움켜쥐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쇠망치가 가슴팍을 내리치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윤서희가 쏘스라치게 놀라 남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어디 불편해요? 강진태는 대답하려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 대신 신음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앞좌석의 김 비서실장이 백미러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체가 휘청거릴 정도로 급브레이크가 밟혔습니다. 그 충격에 잠들어 있던 강하준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눈앞에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왜 이래요? 눈 좀 떠봐요. 강하준이 강진태의 팔을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강진태의 초점 잃은 눈동자가 애타게 강하준을 찾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강하준의 옷깃을 잡으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마지막 힘을 짜내려 했습니다. 하준, 애들, 지켜. 그 말을 끝으로 강진태의 고개가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강하준의 옷깃을 잡았던 손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안 돼. 할아버지, 죽지 마. 일어나. 강하준의 절규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서희는 이미 실신 직전이 되어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김 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꺾으며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응급 상황. 회장님 심정지 의심. 지금 당장 해신병원 응급실 비워. 1초라도 늦으면 다 죽을 줄 알아. 리무진이 굉음을 내며 유턴했습니다. 경호 차량들이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도로 위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같은 시각 비바람이 몰아치는 해신그룹 본가 저택. 어둠 속에 잠긴 저택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보안실 모니터 앞에 앉아있던 보안실장 박 씨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최전무였습니다. 박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전화를 받지 않고 대신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시스템 경계 해제 승인. 메인 게이트 개방.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살아야겠습니다. 박 씨가 모니터 전원을 꺼버리고
도망치듯 보안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저택의 육중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스르르 열렸습니다. 정원을 지키던 도베르만들은 이미 수면제가 섞인 고기를 먹고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열린 대문 사이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복면을 쓴 괴한 4명이 빗속을 뚫고 저택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2층 아이방. 강하민을 돌보고 있던 유모는 밖에서 들려오는 낯선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쿵, 쿵, 쿵.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는 분명 집안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모가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끼고 요람으로 달려가 강하민을 안아 올렸습니다. 도련님 깨시면 안 돼요. 그때 방문이 쾅 하고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비에 젖은 복면의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유모가 비명을 지르며 강하민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어디라고 들어와? 선두에 선 괴한이 말없이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아! 유모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강하민의 발목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안 돼. 도련님. 괴한은 유모를 발로 차버리고 자지러지게 울어대는 강하민을 낚아채듯 안았습니다. 강하민의 울음소리가 천둥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괴한들은 순식간에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남겨진 것은 뒤집힌 요람과 바닥에 흥건한 핏자국, 그리고 찢어진 베개에서 날리는 깃털뿐이었습니다. 해신병원 응급실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의료진이 강진태의 침대 위로 올라타 심폐소생술을 하며 수술실로 달려갔습니다. 윤서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 간호사들의 부축을 받고 있었습니다. 강아주는 멍하니 닫힌 수술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향해 웃어주던 할아버지의 미소가 잔상처럼 남아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손에 남은 할아버지의 온기가 빠르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하느님. 강아준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복도 구석에서 통화 중인 김 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냉철하던 김 실장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본가 보안실이랑 연락이 안 돼? 박 실장은 자리에 없다고? 강아준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쓰러진 이 타이밍에 집이랑 연락이 안 된다는 건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강아준이 김 실장에게 달려가 바짓단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집에 무슨 일 있어요? 하민이는요? 하민이 잘 있어요? 김 실장이 당황하며 전화를 끊고 강아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도련님, 진정하세요. 그냥 통신장애일 겁니다. 지금 사람 보내놨으니까. 아니야. 뭔가 이상해. 느낌이 안 좋아. 강아준은 김 실장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응급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김 실장이 불렀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아준은 병원 앞에 대기 중이던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아저씨, 한남동에 신 저택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제발 빨리요. 택시가 빗길을 뚫고 질주했습니다. 강아준은 창문에 얼굴을 받고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제발 내 예감이 틀렸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강아준의 심장은 발밑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정원등은 깨져 있었고 칠흑 같은 어둠만이 집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민아. 강아준이 빗속을 뚫고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방문 앞 복도에 핏자국이 점점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강아주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난장판이 된 방 안. 그리고 텅 빈 요람. 안 돼. 안 돼. 하민아. 강아주는 텅 빈 요람을 붙잡고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는 쓰러진 유모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죄송해요. 놈들이, 애기를. 강아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강아준의 주머니에 있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강진태가 입학 선물로 사주었던 최신형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강아준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강아준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꼬마 회장님, 목소리가 많이 떨리네. 변조된 기계음 섞인 목소리였지만 강아주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뱀처럼 끈적하고 비열한 말투. 최명수였습니다. 우리 하민이 어디 있어? 데려와. 당장 데려와. 강아준이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쯧쯧, 예의가 없구나. 내 동생은 아주 따뜻한 곳에 있단다. 아직은 말이야. 근데 내일 아침이 되면 좀 추워질지도 모르겠어. 저수지 물이 꽤 차갑거든. 원하는 게 뭐야? 강아준이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간단해. 할아버지 서재에 있는 비밀 금고 알지? 그 안에 있는 인감도장이랑 파란색 USB 하나가 있을 거야. 그거 들고 혼자 와. 그것만 주면 하민이 보내주는 거야? 그럼 나는 욕심 없는 사람이야. 대신 조건이 있어. 경찰에 알리거나 어른들한테 말하면. 알지? 하민이는 몸이 약해서 찬바람만 쐬어도 죽는다는 거. 어디로 가면 돼? 인천항 삼부두 팩컨테이너 야적장. 12시까지다. 1분이라도 늦으면 동생 얼굴 못 볼 줄 알아.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하는 기계음만이 빗소리와 섞여 귓가를 때렸습니다. 강아주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생사를 오가며 수술실에 있습니다. 할머니는 쓰러졌습니다. 집을 지키던 사람들은 배신했거나 쓰러졌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3년 전 빗속에서 동생을 안고 떨던 그때보다 더 가혹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아주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쓱 소매로 눈물을 닦아낸 강아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10살 소년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잃을 게 없는 자가 품는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강아주는 할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비밀 금고의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열어보라며 알려주셨던 번호였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자 묵직한 옥새 같은 인감도장과 비자금 장부가 든 USB가 보였습니다. 강아주는 그것들을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금고 구석에 있는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강진태가 세상이 험하니 몸에 지니고 다녀라며 주었던 초소형 위치 추적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아주는 칼을 꺼내 자신의 운동화 밑창을 조금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위치 추적기를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기다려, 강하민. 형이 갈게. 가서 그 새끼들 다 죽여버릴게. 강아주는 노란색 우비 모자를 푹 눌러 썼습니다. 그의 작은 등 뒤로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어른들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강아준만이 끝낼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강하준이 어둠 속 빗줄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수술실. 심전도 모니터의 그래프가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리듬 돌아옵니다. 혈압 상승합니다. 강진태의 감겨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산소 마스크 안에서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신음이 아닌 분노에 찬 호랑이의 으르렁거림이었습니다. 네, 손자, 어디 있어? 강진태가 손등에 꽂힌 주사 바늘을 거칠게 뜯어내려 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당황하여 그를 붙잡았지만 강진태의 눈은 이미 병실을 넘어 저 멀리 어둠 속 어딘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새끼를 잃어버린 맹수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인천항 제3부두의 폐컨테이너 야적장. 비릿한 바다 냄새와 녹슨 철 냄새가 진동하는 이곳에 매서운 밤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노란 우비를 입은 강하준이었습니다. 녀석의 손에는 강진태 회장의 비밀 금고에서 꺼내온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야적장 한가운데에는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임시 사무실이 있었고 그 앞에는 최명수 전무와 덩치 큰 사내들이 킬킬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편 낡은 의자에 묶여있는 강하민이 보였습니다. 입에 재갈이 물린 강하민은 공포에 질려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민아. 강하준이 동생을 부르며 달려나가려 했습니다. 최명수가 손을 들어 제지하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허허, 동작 그만. 물건부터 확인하고. 강하준이 입술을 깨물며 멈춰 섰습니다. 강하준이 가방을 들어 보이며 외쳤습니다. 여기 있어. 인감이랑 장부 다 가져왔어. 하민이 먼저 풀어줘. 최명수가 턱짓을 하자 험상궂게 생긴 깡패 하나가 강하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꼬마야, 가방 이리 내놔. 깡패가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강하준이 주머니에서 지포 라이터를 꺼내 켜더니 가방에 들이댔습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가방에서는 미리 뿌려둔 라이터 기름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오지마. 가까이 오면 다 태워버릴 거야. 강하준의 눈에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깡패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최명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 장부와 인감이 없으면 회사를 집어삼킬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미친. 야, 멈춰. 그거 태우면 내 동생도 죽어. 하민이 보내줘. 내 눈앞에서 차에 태워보내. 안 그럼 진짜 불 지를 거야. 강하준은 라이터 불꽃을 가방 가죽에 더 가까이 댔습니다. 그 흐름이 생기며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10살짜리의 배짱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기세에 어른들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최명수는 노련하고 비열한 악당이었습니다. 그가 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더니 성큼성큼 걸어가 묶여있는 강하민의 목에 칼날을 들이댔습니다. 그래, 태워봐. 네가 가방 태우는 속도가 빠를까? 내가 내 동생 목 끊는 속도가 빠를까? 강하민이 공포에 질려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몸을 떨었습니다. 차가운 칼날이 아기의 연한 살갗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강하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라이터 불꽃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비겁해. 어른이 돼서 어떡해. 비겁한 게 아니라 똑똑한 거지. 자, 셋셀 동안 가방 내려놓고 라이터 던져. 하나. 강하준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동생을 살려야 했습니다. 강하준이 울분을 삼키며 라이터를 바닥에 던지고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됐지? 이제 하민이 놔줘. 최명수가 눈짓을 하자 깡패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한 놈은 가방을 낚아채 최명수에게 건넸고 다른 두 놈은 강하준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가방을 확인한 최명수가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었습니다. 진짜 가져왔네? 우리 조카님, 효자야 효자. 최명수가 칼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강하준이 바닥에 무릎 꿇린 채 소리쳤습니다. 약속 지켜. 하민이 보내줘. 최명수가 강하준에게 다가와 쭈그리고 앉아 눈을 맞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꼬마야, 너는 너무 똑똑해. 그래서 살려두면 골치가 아파. 뭐, 내 아빠 곁으로 보내주마. 하민이랑 손잡고 같이 가라. 최명수가 일어나며 깡패들에게 손을 휘저었습니다. 처리해. 바다에 던지든 묻든 흔적 안 남게. 네, 형님. 깡패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강하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강하준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깡패의 발길질이 강하준의 옆구리에 꽂혔습니다. 아! 강하준이 비명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진흙탕에 얼굴이 처박히고 온몸에 흙탕물이 튀었습니다. 하지만 강하준은 쓰러진 상태에서도 필사적으로 기어갔습니다. 동생이 있는 쪽으로. 하민아, 형아가, 미안해. 강하준의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깡패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쇠파이프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강하준은 본능적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때였습니다. 파밭 하는 소리와 함께 야적장의 가로등과 보안등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뭐야? 정전이야? 최명수와 깡패들이 당황하여 두리번거렸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두두두두두두. 거대한 프로펠러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렸습니다. 곧이어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서치라이트 수십 개가 동시에 켜지며 야적장을 대낮처럼 비췄습니다. 으악! 눈부셔. 최명수가 손으로 눈을 가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늘에는 해신그룹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검은색 헬기 3대가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적장 입구 쪽에서 웅장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특수 제작된 방탄밴과 경찰 특공대 차량 수십 대가 컨테이너 박스를 부술 기세로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기익. 차량들이 최명수 일당을 포위하며 멈춰 섰습니다. 무장한 경호원들과 경찰 특공대원들이 총구를 겨누며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원 무기 버리고 투항해. 움직이면 발포한다. 경찰의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깡패들은 쇠파이프를 떨어뜨리고 바들바들 떨며 손을 들었습니다. 최명수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크고 검은 밴의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경호실장이 휠체어 리프트를 작동시켰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백발의 노인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환자복 위에 두꺼운 코트만 걸친 모습이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운은 야적장의 모든 사람을 압도했습니다. 강진태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최명수는 귀신이라도 본 듯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분명 병원에서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그것도 저런 눈빛으로 살아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강진태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염라대왕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강진태가 김 실장의 부축을 받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쇠을 긁는 듯 거칠었지만
쩌렁쩌렁했습니다. 내 손자 몸에 흠집 하나라도 내면 내 놈들 삼족을 멸하겠다고 했을 텐데 강진태의 손짓 하나에 특공대원들이 깡패들을 덮쳤습니다. 순식간에 제압당한 깡패들이 비명을 지르며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최명수는 기어서 도망치려 했지만 김 실장이 다가와 그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진흙탕에 얼굴을 처박힌 최명수가 강진태의 휠체어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저... 최명수가 강진태의 휠체어 바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강진태가 싸늘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저 회사를 위해서? 그래서 내 핏줄을 죽이려 했나? 그게 아니라 오해입니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누가 시켜? 내 탐욕이 시켰겠지. 감히 내 새끼들을 건드려? 강진태가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로 최명수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최명수가 나뒹굴었습니다. 내 놈은 감옥 가는 것도 사치다. 내 모든 돈과 힘을 써서 네가 살아있는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지옥이 어떤 곳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끌고 가. 강진태의 호통에 경호원들이 최명수를 짐짝처럼 들어 경찰 호송차에 처박았습니다. 주변이 정리되자 강진태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김 실장이 말렸지만 강진태는 뿌리쳤습니다. 비켜. 내 손자한테 가야 해. 강진태가 비틀거리며 흙탕물 위를 걸었습니다. 저만치에 쓰러져 있는 작은 몸이 보였습니다. 강진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준아. 강하준이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할아버지를 보자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강진태가 털썩 무릎을 꿇고 강하준을 끌어안았습니다. 뒤이어 구출된 강하민도 엉엉 울며 달려와 강진태의 품에 안겼습니다. 강진태는 두 손자를 으스러져라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할애비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 강진태의 뜨거운 눈물이 강하준의 차가운 뺨을 적셨습니다. 강하준은 할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할아버지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자신들을 구하러 와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안 죽었어. 우리 안 버렸어. 그래, 내가 누굴 두고 죽어. 너희를 두고 내가 어떻게 눈을 감니. 이 할애비가 잘못했다. 김 실장이 다가와 강하준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회장님, 하준 도련님을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알고 오셨는지. 강진태가 강하준의 벗겨진 운동화를 가리켰습니다. 운동화 밑창이 찢겨 있었고 그 안에서 붉은 불빛이 깜빡이는 작은 칩이 보였습니다. 위치 추적기였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강진태는 하준이 사라진 것을 알자마자 코드 레드를 발령했습니다. 해신그룹이 보유한 사설 위성을 통해 하준이 평소 신고 다니던 신발의 GPS 신호를 추적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준이가 할애비가 준 선물을 잘 간직하고 있었구나. 네가 우릴 살렸다. 강진태가 강하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헬기의 불빛 아래 해신그룹의 진정한 주인들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위협은 사라졌고 악인은 처단되었습니다. 강하준은 강하민의 손을, 강진태는 강하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맞잡은 손은 세상 그 어떤 힘보다 강하고 단단했습니다. 강진태가 두 손자를 데리고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병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역과 가족을 지켜낸 위험 있는 호랑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멀리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진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납치 사건으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더 단단한 땅이 굳어지듯 해신그룹 본가에도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저택은 리모델링이라도 한 것처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삭막했던 회색빛 벽지는 따뜻한 크림색과 파스텔 톤으로 바뀌었고 엄숙하기만 했던 거실 곳곳에는 아이들의 장난감과 동화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강하민을 위한 그네와 미끄럼틀이 설치되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진태 회장은 휠체어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퇴원하자마자 그룹 내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했습니다. 최명수 전무의 라인에 섰던 임원들은 전원 해임되었고 최명수는 살인 미수 및 유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더 이상 해신그룹의 강진태의 가족을 위협할 존재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하민이가 그렸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강아준이 스케치북을 들고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강진태가 소파에서 신문을 읽다 말고 안경을 고쳤으며 손자를 반겼습니다. 오냐, 우리 장손 왔느냐? 어디 보자, 우리 천재 화가님이 뭘 그렸을까? 강아준이 펼쳐 보인 스케치북에는 네 사람이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운데에는 강진태와 윤서희가, 양옆에는 강아준과 강하민이 서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비뚤비뚤한 글씨로 우리 가족, 영원히 행복하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진태는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수십억 원짜리 명화를 수집해왔지만 이토록 가슴을 울리는 작품은 없었습니다. 강진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준아. 강진태가 강아준을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윤서희가 주방에서 간식을 들고 나오다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네, 할아버지. 하래비가 오늘 변호사를 불러서 유언장을 고쳤다. 강아준의 눈이 동그라지며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유언장이라는 단어는 무겁고 무섭게 들렸을 것입니다. 유언장이요? 할아버지 어디 아파요? 또 쓰러지는 거예요? 강진태가 손사래를 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허허, 아니다. 나는 너희 장가가는 것까지 보고 죽을 테니 걱정 마라. 다만 미리 정해둘 게 있어서 그렇다. 내 모든 지분과 재산은 너와 하민이에게 상속될 게다. 강진태가 잠시 말을 멈추고 강아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 강아준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혹시 공부를 1등 해야 한다거나 유학을 가야 한다는 조건일까봐 겁이 났습니다. 조건이 뭔데요? 전교 1등 하는 거요? 아니면 영어 공부? 강진태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니,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조건이다. 네, 행복하게 사는 거요? 그래. 내 아빠처럼 원하지 않는 삶을 살지 마라. 억지로 경영을 배우지 않아도 된다. 음악을 해도 좋고 그림을 그려도 좋다. 너희가 웃을 수 있는 일을 해라. 하래비가 벌어놓은 돈은 너희 꿈을 지키는 방패로 쓰렴. 그게 내가 내 아빠한테 못해준 빚을 갚는 길이다. 그것은 강진태가 죽은 아들 지훈에게 미처 해주지 못했던 늦은 참회이자 손자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강아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0살 소년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아픈 동생, 그리고 자신들을 지켜준 할아버지의 거대한 등,
강하준이 고개를 들고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 해신그룹 맡을래요. 강진태가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오, 힘든 길인데도 아까 말했잖니 안 해도 된다고. 네. 제가 힘이 있어야 하민이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지키니까요. 힘이 없으면 또 나쁜 아저씨들이 괴롭힐지 모르잖아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돼서 우리 가족 지킬 거예요. 강하준의 말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진태는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가족을 위해 왕관의 무게를 견디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 아이야말로 진정한 제왕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래, 기특하구나. 정말 기특해. 대신 약속 하나 하자. 무슨 약속이요? 주말에는 일 생각 말고 꼭 하민이랑 놀아주기다. 그리고 이 하랩이랑 놀이공원도 가주고. 강하준이 배시시 웃으며 강진태의 새끼손가락에 자신의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당연하죠. 이번 주말에 에버랜드 가요. 통째로 빌려주시는 거죠? 가고 말고. 에버랜드가 문제냐, 디즈니랜드도 사주마. 거실에는 웃음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윤서희가 깎아온 사과를 내밀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에는 3년 전 그날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춥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 비는 대지를 적시고 새로운 싹을 틔우는 생명의 비였습니다. 세월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11월 강지훈의 18주기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추모공원 입구에는 여느 때처럼 검은 세단 행렬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15년 전에 침울하고 무거웠던 공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차에서 내린 건 훤칠한 키에 날카로운 눈매,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풍기는 25세의 청년 강하준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해신그룹의 최연소 총괄 부회장이 되어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말끔하게 넘긴 머리와 딱 떨어지는 수트핏은 젊은 시절의 강지훈보다 더 강렬한 아우라를 뿜어냈습니다. 그 뒤로 바이올린 케이스를 맨 미소년이 내렸습니다. 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6세의 강하민이었습니다. 어릴 적 병약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건강하고 밝은 에너지가 넘치는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강하민은 형을 보고 씩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형, 넥타이 삐뚤어졌어. 아까 이사회 때문에 정신없었다더니 거울도 안 봤어? 강하민이 자연스럽게 강하준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었습니다. 강하준이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고맙다. 네가 내 스타일리스트네. 당연하지. 우리 형 멋있는 건 내가 지켜야지. 그리고 마지막 차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내렸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했지만 여전히 정정한 강진태 회장과 곱게 늙은 윤서희 여사였습니다. 세월의 흐름의 주름은 늘고 걸음은 느려졌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강하준과 강하민이 양쪽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네 사람은 나란히 강지훈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따스한 늦가을의 햇살이 비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하준이 묘비 앞에 최고급 위스키를 따랐습니다. 향긋한 술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졌습니다. 강하민은 바이올린을 꺼내 턱에 괴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공명은 아버지의 선물. 죽은 강지훈이 생전에 작곡했던 바로 그 곡이었습니다. 애절하면서도 따뜻한 선율이 추모공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서희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장성한 손자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기쁨과 그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강진태가 묘비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아, 보고 있느냐? 내 아들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컸다. 내가 약속 하나는 기가 막히게 지키지 않았냐?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지훈이 내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강진태가 허허 웃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나도 맘 편히 널 보러 갈 수 있겠구나. 조금만 더 기다려라. 참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강진태가 강아준의 팔을 잡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늙고 거친 손으로 손자의 단단한 팔뚝을 꽉 쥐었습니다. 아준아, 내 할아버지. 이제 나는 좀 쉬어도 되겠느냐? 짐이 무겁구나. 이제 그만 내려놓고 할미랑 여행이나 다니고 싶어. 은퇴를 암시하는 말이었습니다. 강아준은 할아버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지난 15년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노구의 몸으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던 거인. 이제 그 거인이 쉴 때가 되었습니다. 강아준은 할아버지의 손을 자신의 크고 따뜻한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강아준이 묘비 쪽을 한번 뒤돌아보고 다시 강진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15년 전 빗속에서 떨며 세상을 원망하던 소년의 얼굴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든든하고 믿음직한 해신의 새로운 주인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하민이도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이제 제가 다 지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강아준의 시선이 해신그룹 본사가 있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향했습니다. 저 멀리 높게 솟은 마천루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짊어질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옆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뒤에는 할아버지의 유산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가시죠. 오늘 저녁은 제가 살게요. 강아준이 앞장서 걸었습니다. 청년이 된 소년 가장의 듬직한 뒷모습, 그 뒤로 바이올린을 맨 어린 예술가와 서로를 의지한 늙은 호랑이 부부가 따랐습니다. 비겐 오후의 찬란한 햇살 아래 네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끊어지지 않고 하나로 이어져 마치 거대한 숲을 이루는 거목처럼 보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숲은 이제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무덤가에서 시작된 이들의 인연이 어느새 서로를 지탱하는 거대한 숲이 되었습니다. 10살 소년의 작은 어깨에 지워졌던 가장의 무게가 할아버지의 사랑을 만나 비로소 내려놓아질 수 있었네요. 돈이나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은 결국 비 오는 날 함께 우산을 써줄 가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하준이와 하민이는 할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그리고 스스로 거목이 되어 세상의 모진 바람을 막아낼 것입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가족의 이야기처럼 언젠가 반드시 구름이 걷히고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늘 든든한 내 편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